골방 청춘들의 본격 지역 민심 방송, 귤 까는 방송, 귤팟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는 귤팟입니다. 저희 1부 때 같이 함께하고 있는 네, 광주바닥 MC입니다. 네. 예, 감자입니다. 네, 맨발입니다. 싹이 나지 않아서 슬픈 싹이 나지 감자. 않아 슬픈 감자. 네. 예전에 감자에 싹이 나서 ip이 나서 그 게임도 있었는데. 싹이 나면 독이 생겨서 못 먹는데 식재료로 못 쓰는데. 싹만 도려내면 돼. 네, 환부를 도려내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코가 없는 자리에서 저희 방송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또 화려하게 복귀할 이코를 기다리며. 이코 없어도 될 것 같아. 왜 이렇게 한 명씩 제거해? 한 명씩. 그 앞에서 1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2부 때 다룰 내용들이 크게 3가지인데요. 우선 배도 고프고 밥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볼까요? 네, 밥 얘기부터 하시죠. 저희 서민의 발, 시내버스 운전원분들 식사비 문제인데요. 이분들 아시겠지만 이 식사가 되게 부실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 제기가 사실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밥값만 조금씩 올려왔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밥값에서 식당 운영비까지 그걸로 이제 충당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제보도 받았지만 오리 내장탕 같은 오리 손질이 안 된 내장이 그대로 탕에 나오는 이런 사고도 발생을 하고 되게 이제 식사 자체가 부실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졌는데 이제 보도가 좀 나가면서 광주시가 이걸 개선하겠다 해서 일단 한 가지는 2,830원인 식사비를 3,250원으로 올리고 그리고 각 식당을 좀 체계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서 좀 통폐합을 하겠다. 지금 9군데 요즘 트렌드가 통폐합이야. 그러니까 9군데 정도가 있는데 그걸 이제 5개로 합치고 이제 그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이제 시내버스 운영하는 회사들의 사업조합과 광주시와 노조가 버스 운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총괄하는 것으로 이런 이제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이제 7월까지 이 개선안을 적용하겠다 했는데 다음 달 7월인데 완전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일단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시내버스 밥값 3,250원을 올렸는데 그 안에 이제 운영비로 충당이 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저희가 이전에 2,800원일 때는 저희 기자가 각 식당 돌면서 발로 뛰면서 직접 계산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실제 식비가 한 1,600원, 1,500원? 그러니까 2,800원에 1,300, 1,400원은 이제 운영비로 썼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식비를 인상을 하면서 이제 광주시가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비중을 딱 정해버렸어요. 3,250원에서 1,200원만 너희들이 운영비로 충당을 해라. 나머지는 이제 식당 운영자들이 알아서 하는 걸로. 그럼 한 끼당 밥값이 2,050원밖에 안 돼. 그렇죠. 사실 식비가 온전한 식비가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식당 통폐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업자들을 뽑으려고 이제 입찰을 했는데 전부 지원을 안 하거나 이게 유찰되는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운영비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식비는 올랐는데 시내버스 식당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뭔가 해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수지가 안 맞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는 또 어떻게 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위에서 결정을 어떻게 내렸냐면 그러면 식비에 있던 150원을 운영비로 떼버리자. 그러니까 지금 다시 밥값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거에서 다시 150원을 떼가지고 운영비에 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밥값도 결국은 당초보다는 준 거고 운영비가 좀 늘긴 했는데 식비 올리기 전하고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7월 달에 개선안을 적용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이 잘 될까? 저희가 되게 비관적입니다. 이게 광주시가 애초부터 지금 이 시내버스 식당의 어떤 운영 구조 자체에 대한 어떤 고민이 되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허접한 개선안을 마련해놓고 하고 있는데 특히 아까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있잖아요. 150원 떼가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노조 측에서 추천한 사람 3명 그리고 사업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3명 광주시 1명 이러면 이제 7명인데 실질적으로 광주시가 사업조합 쪽이라고 보면 4대3 구조예요. 실제 150원 떼가는 회의에서도 광주시하고 사업조합은 150원 떼는 걸로 노조는 반대를 했고 근데 노조 측 주장이 안 받아들여진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무튼 여러 가지 개선한다고 말은 했습니다만 되게 희망이 없어 보인다. 이런 소식입니다. 사실 제가 이 버스
뭐라 그러죠? 종착지에 있는 기점? 예, 기종점이라고 하죠. 예, 기종점에 이제 가서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4시 반에. 새벽 4시 반에.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거기에 가서 인사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첨단 공구번이라고 하는 띠두르고 명함 뿌리고 네, 첨단 공구번 야간에도 돼? 네, 새벽? 네, 새벽에 이제 첫 차 인사를 보통 이제 하니까 가장 먼저 아침을 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첫 차 다니기 전에 이제 4시 반, 4시 정도에 가면 거기서 이제 모여 계세요. 그러고 보니까 이 식당 운영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게 아침 일찍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시 반에 기사분들이 식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인건비가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 시간대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대부분의 이제 가족 경영이거나 이런 가능성이 높고 이게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식사를 하는 인원이 평균치가 안 나와요. 최소 인원이랑 최대 인원의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맞추기가 힘들어서 재료를 수급 조절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어렵죠. 구조여서 비용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축소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도 이제 기사분들이 밥 먹고 가라고 하니까 내 식권 줄게 먹고 가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 끼 먹었었는데 인상이 그때 콩나물국이 나왔었는데 아침이라서 좀 가볍게 나온다라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약간 식단이 부실해요. 그러니까 그냥 콩나물국 하나에 김치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루 종일 운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몇 시간씩 예. 반복해서 운전하는. 예,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몇 개 버스는 노선이 길이가 길어가지고 중간에 뭐 간식을 먹거나 이러기도 어려운 구조인데 너무 열악하다라는 생각을 받고 왔어요. 화장실도 가기 힘들어서 제 운전은 아저씨가 직업병도 많으세요. 방광염이나 이런 거. 저한테 갑자기 버스를 세우시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화장실에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뛰어가시는 그런 일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거 실제로 그 식단가 예. 또는 이 밥 먹는 거에 대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누군가요? 뭐 일단은 사실 운전원들이죠. 운전원들이 요구를 하는 건데 아까 요구를 이제 어디다 하면은 이게 개선이 가능한 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제 그 좀 설명을 드리면 네. 3,250원이라는 거는 광주시가 지금 버스 조합 쪽에 매년 이제 그 준공영제라고 해가지고 네. 지원비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데 뭐에는 어떤 비용이 들어가고 이렇게 책정을 해놔요. 이제 표준 원가라는 걸 책정을 해놓는데 네. 그 중에도 이제 식사 비용이 그 시내버스를 운영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정한 게 3,250원인 거예요. 지금 올려서. 그래서 이만큼이 들어가고 이제 그 안에서 해결을 하도록 돼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조합이 운영을 하고 그리고 적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지금 보조를 해주는 구조예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버스 회사와 광주시가 어떤 공동 책임 구조라고 봐야 되는 거고 뭐 이제 광주시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죠. 원래대로 하면. 네. 3,250원 굉장히 낮은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동들에게 나오는 식비도 4,000원이 넘거든요. 거기는 운영비를 빼고 식비만 계산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좀 더 들여다 봐야 알겠지만은 거기도 이제 비슷한 구조일 수는 있는데 3,250원은 훨씬 낮잖아요. 지금 운영비가 그렇죠. 포함된 가격이 그러니까 2,000원대인데 똑같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거의 이제. 2배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건데. 원래 이제 올릴 때 2,050원이었는데 올린 값이 실제로 이제 온전한 밥값을 따지면 네. 2,050원인데 그 중에서도 150원을 다시 떼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1,800원대가 100원대가 되겠네. 이거 조금 올려도 전체 예산이 크게 오를 일은 아닐 거예요. 아마 네. 전체 예산으로 따져봐도.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야박한 거죠. 광주시가 대응하는 조사모사, 방식이 좀 조사모사. 별론 게 운전원분들 식사값 100원 올릴 때마다 예산이 뭐 1억 5천 소요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럴 거면 뭐 말도 안 되는 뭐 축제 사업이나 뭐 각종 세계 올림픽 때 이런 거 안 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든든하게 먹고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운전 노동이 되게 고되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올리는 거는 전혀 이렇게 생색이 안 나고 축제하는 건 생색이 나니까 네.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좀 쓰잘데기 없는데 돈 좀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핵심은 이와 관련해서 운영위도 꾸려지고 뭐 업체를 입찰하고 있기도 한데 실질적인 가격 책정이 너무나 이제 예. 안 맞다. 아직도 안 맞아서 현장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다. 좀 현실화된 금액 책정이 필요하다. 예. 임원들은 돈을 이렇게 시내버스 그 예. 회사에 속한 임원들은 다 자기 그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친인척이거나 친인척이요. 자기 아들이거나.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가져가는 연봉이 억 단위예요. 단위로 네. 가져가고. 근데 이제 기사들 지금 밥값은 2,000원에서 3,000원 오르네 만에 뭐가 나왔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먹고 다니나 궁금하네.
무엇이 또 궁금해? 배고파? 먹는 건 항상 궁금해.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먹는 거 가지고 이러면 서럽거든요 사람이. 맞아요. 이게 그 일반 그 버스 말고 작은 버스들, 그 녹색 버스들 있잖아요. 아, 마을 네. 버스. 거기는 종점에 마을 버스 말고 시내 버스인데 녹색 버스. 내선 뭐 이런 거 말하는 예. 거죠. 그 버스들은 종점에 식당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 편의점에 도시락 사 먹고 이런 진짜? 분들도 있고. 아 우리 먹을 거 갖고 좀 그러지 맙시다.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종점이 없는 데들, 그러니까 그 기사들이 많이 모일 수가 없는 그런 구조에 그렇죠. 있는 네. 노선들은 이제 해결이 쉽지 않죠. 사 먹어야 되는 사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 식비를 그대로 지급한다고 가정을 하면 사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편의점에서 도시락 정도 외에는 이 가격에 맞는 게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시민 시장님이 그런 걸 좀 챙겨주길 바랐는데 전혀 그런 걸 잘 못하셔요. 네. 진짜 나보다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원 분들의 뭐랄까 든든한 식사를 위해서 귤팟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식사 문제만 이야기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지난번에 운전기사한테 책임 예, 문제나 부당하게 책임을 지우는 문제도 그렇고 피정규직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문제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내버스도 되게 아무튼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예. 네. 가지고 자 다음 소식은 그 뭐 예고했던 대로 그 유대회 선수촌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게 6월 이달 29일 날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이 초미의 관심사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 거냐 재판부가. 광주시는 30억대 그러니까 34억 원만 주겠다. 그리고 화정 재건축 조합에서는 443억을 달라. 그 양쪽의 금액 차가 한 20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되게 이게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제가 들고 온 건 이게 금액의 단순히 어떤 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강훈태 시장 때 그 유대회 선수촌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우리가 이거를 새로 짓지 않고 재건축을 활용하겠다. 되게 엄청난 성과인 것처럼 홍보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어떤 특혜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이 아파트를 재건축을 했는데 미분양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가 또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도 되게 말이 많았고 일단 이런 문제들을 거치면서 어떤 유대회를 치렀는데 막상 보니까 유대회 선수촌 사용료에 대해서 그 조합 쪽하고 얘기가 잘 안 됐던 거예요. 2015년에 협약을 맺었는데 양쪽이 그래 우리가 그 비용 부담을 할게.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얼마를 낼지를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대회 치르기 한 6개월 전, 7개월 전 그때서야 이 문제가 이제 터진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되게 일처리를 얼마나 부실하게 했었나. 그 부실하게 일처리한 것 때문에 잘하면 유대회 선수촌에 우리가 400억이라는 혈세가 들어갈지도 모른다. 이런 문제. 그 책임지지 않은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행태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뉴스라서 들고 왔고요. 그러면 조합 쪽에서는 어떤 근거로 400억을 내놓았나요? 일단 가장 쟁점이 사용 기간인데 광주시는 유대회 아파트가 지어지고 그 아파트가 지어지고 유대회 선수촌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막 치장하는 그 기간 그리고 대회를 치른 기간 정도에서 한 4개월 정도를 그 사용료만 지급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한 34억 이 정도가 나온 거고요. 그 조합 쪽에서는 그 사용 기간뿐만 아니라 아파트 그러니까 원래 입주민들이 입주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기간 6개월 그리고 아파트를 짓고 그런 미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 비용 이것까지도 광주시가 부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이 기간 동안 입주 못한 것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져달라. 그에 대한 사용료를 줘라. 그게 지금 443억이 나온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듣기로 해석해 보면 이런 건가요? 이게 유대 기간 동안 선수들이 사용하고 선수촌으로 그리고 이제 광주시 입장에서는 그 청소 한번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사용해버리면 헌집이니까 그거 다 뜯어내고 내장재 뜯어내고 다시 공사해야 된다는 거죠. 예. 제가 한 가지 바로 수정을 해야 될 거 있는데 30억대가 아니라 광주시가 23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3억. 금액 차이가 20배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광주시 입장에서는 이게 유대회 선수촌이기 때문에 대회 끝나는 순간 우리 어떤 책임이나 권한을 이미 끝난 거 아니냐 이런 거고 이제 조합 쪽에서는 뭔 소리냐. 너희들이 대회 치러가지고 이 뒷감당, 그러니까 주민들이 입지 못하고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당연히 부담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거죠. 근데 이게 그 재판부에서도
어떤 쪽에 손을 들어줄지를 정말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고 해서 어떤 지켜봐야 될. 그 조합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완전히 허황된 주장은 허황된 아니에요. 주장 아니에요. 네, 허황된 주장 광주시가 예, 그럴 좀 빌미도 제공했고. 그렇죠. 이게 공무원들이 제대로 처음에 그 계약을 할 때 그렇죠. 그 잘 안 된 거죠 지금. 예, 확실하게 뭔가 그런 부분들을 정해놓고 갔어야 됐는데 그렇게 그냥 그 허술하게 놓치고 간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거죠. 돈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게 그 중재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3억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443억을 하거나 예, 어느 정도 금액을 조정하는 거 판결은 내릴 수 없다 그래요. 빡세다. 예, 그러니까 재판부가 머리 아프겠죠. 그러겠네요. 예. 그리고 그 또 하나 재밌는 게 원래 양쪽이 1심 선고 내려지면 네. 승복하겠다고 원래 합의를 했었는데 조합이 내분이 생기면서 조합장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조합장은 판결 결과가 만약에 우리 쪽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끝까지 하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쟁도 훨씬 더 장기화될 것 같고 예, 골치 아픈 문제가 점점 돼갈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러면 이미 입주민들은 거주를 네, 하고 거주를 하고 하는 있죠. 거죠? 400억이 지금 날아가게 생겨. 네. 이게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4,000 세대 가까이 되는가요? 3,400,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3,400 숫자 약해서. 지금 유대 그 했던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직이는 그때 유대 끝나고 나서 1년 지나갖고 예. 성황리에 행사를 치렀다고 그렇죠. 기념행사도 기념하면서 한번 했었죠. 예. 월드컵 경기장에서 막 폭탄이래. 폭죽 쏘고 막 별의별 연예인 아이돌 그룹 부르려고 엄청 거대하게 막 그랬죠. 했잖아요. 그런 돈이 5억 들여서. 그리고 또 지금 돈이 남았대. 유니버시아드 그때 책정된 돈이 남아가지고 조직위에서 뭘 하려고 지금 했었냐면 재단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기념재단. 재단을. 그 성공리에 치른 그걸 기념하기 위한 재단을 진짜 그런 거 좀 그만. 그래. 근데 지금 이게 400억짜리가 지금 그러니까 나눠주는 걸로 보면은 세대당 1,000만 원이 좀 넘겠네요. 예. 그렇게 되죠. 예.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조합 쪽에서도 그 입주민들 그 눈치도 보일 거고 여러 가지 어떤 분양값이나 이런 게 되게 올랐던 금융 비용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1년 살았으면 월에 100만 원씩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이 세금의 손실이 발생한 부분 그거 어떻게 안 되죠? 법으로 어떻게 처리가 안 되죠? 구상권 청구가 실질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될 수 힘든 없죠.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법적으로 안 되죠. 또 이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도 조금 그렇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문제가 발생을 이제 더 이상 반복이 안 되려면 확실히 정말 책임질 사람한테는 확실히 책임지게 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공무원들이 부서 이동해버리고 퇴직해버리고 나는 그때 책임 아니었다 이렇게 발 빼버리고 이런 문제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무원들이 그 수요 예측도 잘못하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이 투자 비용 손실 발생하고 잘못한 건 괜찮은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사업이 되게 그렇죠. 감히 4급짜리 6급짜리 짜리. 나 그거 어떻게 편집해주면 안 돼요? 나 생각해보니까 그거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나 아는 공무원들은 다 보내야지. 주변에 4급짜리 없지? 있어요. 몇 명 있네. 그렇습니다. 이 유대가 끝난 지는 좀 돼가는데, 유대의 상흔은 이제 계속 이 지역에 남아서,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또다시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문제예요. 네. 지금 이후에 또 이제 박혀질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찌됐든 꾸준히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를 노리고 수영 끊으신 거예요? 우리 맨발이. 네. 전혀 생각 못했어. 네. 수영장 한 바퀴만 돌아도 힘들어.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맨발이 조금 더 준비한 소식들이 마지막 소식으로 남아 있는데요. 저의 모교. 상무중학교, 이렇게 학교 통폐합과 관련한 논의가 이미 지난주 방송에서부터 저희가 다뤄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학령 인구라고 하죠. 학교에 들어갈 만한 아이들의 인구가 줄어들고, 또, 한 학교당, 재학 중인 학생들의 규모가 줄어들음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들을 통폐합하는, 계획들을 추진하겠다. 라는 발표가 된 건데요. 네, 교육부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계획이 있어요. 권고가 있어요. 권고사항이.
이를테면 도시 기준으로 보면 이제 광주 얘기만 할 거니까 도시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는 240명, 중학교는 300명이 안 되면 이제 통폐합을 권고한다. 네. 이렇게 이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전국 단위로 그러면 이 기준 이하로 되는 학교가 몇 개냐 그러면 1000개가 넘어요. 와, 맞네. 이게 어마어마한 개수죠. 물론 이제 1000개를 다 폐교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적정 규모로 만들어 가지고 네. 2개 학교 합해 가지고 하나는 살리고 뭐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교육부 권고안 대로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여기에 해당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작은 학교라고 말하기도 어렵거든요. 네. 240명, 300명 이러면은 작은 학교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물론 읍단이라든지 면단이라든지 이런 이 시골 지역은 기준을 좀 달리 두고 있긴 한데 거기도 네. 다 이제 어려움 겪고 있고요. 어쨌든 광주에서 이제 초등학교는 2군데, 그리고 지금 중학교는 2군데가 이렇게 통폐합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중앙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광주에서 이제 세 번째로 오래된 학교인데요. 구도심이죠. 이제 도심도 아니고 구도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시내권에 있는 학교이고, 거기는 지금 54명 정도의 학생이 다닌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거기를 지금 서석초등학교하고 합친다는데 서석초등학교하고 합친 기준으로 240명이 안 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석초등학교 합쳤다고 하더라도 교육부 권고가 센 거죠. 너무.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합쳐야 되냐면요. 수창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서석초등학교 3개를 다 합쳐야 240명이 지금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학교들이 정말 이 전통이 있는 학교들 아니에요? 예, 이제 나름? 막 그 100년이 넘고 중앙초등학교 그 1900년대 생긴 그러니까. 학교잖아. 1900년대 1907년에 생긴. 아니요, 그 이후에 그 이후. 아니, 1907년에 생겼는데 광주 중앙초등학교. 아, 그래요? 응. 서석초는 서석초가 1906년. 자료 잘못됐네. 아, 진짜? 네. 오. 이 대박! 맨발이 자료를 교육청 자료가 잘못됐어요? 나 저렇게 배포가 있는지 몰랐네. 우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교육청에서 나온 공식 자료인데, 나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 멋있다. 기사 쓰러 가야겠다. 멋있다. 아니요. 확인해 봐야 멋있는 거지. 아, 확인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배포가 장난이 아니네. 그건 서석. 광주 중앙초등학교. 와, 대박. 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어쨌든 뭐- 오래됐다. 왜 보통 배포로는 이런 거 주장 못해? 저희 어쨌든, 맨발의 네. 팩트 체크. 오, 대박. 들어갑니까? 그러면 월이 잘못된 거죠, 월이. 아니. 서석초가 잘못됐네. 아니, 뭐, 어쨌든. 아니 그냥 조용히 마이크 내려놓고. 네. 아니, 두 개가 1년 차이가 아니에요. 예, 서석초가 잘못됐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 왜냐면 네. 서석초가 훨씬 더 먼저 생겼거든요. 네, 저희 귤팟의 팩트체크 다음 주에 가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오래된 학교인데, 전통적인 어쨌든 학교인데, 이제 광주에서 제일 오래된 새 학교가 전부 다 그러니까. 그 기준 미달이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숫자가 적은 이제 중앙초등학교가 사실 중앙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는 오랫동안 돼 있었던 문제예요. 그러긴 하고 이제 소규모의 학교를 이제 무조건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긴 한데 네. 어쨌든 교육부 권고안대로라고 한다면 지금 광주에서는 이 가장 오래된 유서 깊은 학교 세 곳 다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건- 상황이고요. 아까 그러니까 저는 거기 초등학교 전혀 상관없는 학교 나왔는데 예.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저도요. 드는데. 네. 예. 그 건물 그 자체가 사실 역사적인 역사적, 가치가 많이 또 있지 역사적 않아요? 자산이- 근데 이제 중앙초등학교를 폐교하고 이제 서석이랑 통합시켜가지고 중앙초등학교 자리에는 뭐가 들어오냐면은 광주 교육 역사박물관이 들어올 계획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두암동에 있는 삼정초등학교. 네. 네. 삼정초등학교는 폐교를 하고 네. 인근에 있는 율곡초하고 두암초로 이렇게 학생들을 또 분산 배치하는 형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율곡초하고 두암초는 그나마 이제 교육청 입장에 따르면 유지가 되는데. 예, 적정 인원. 지금 적정 인원으로 유지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상무지구에 있는 상무중하고 치평중 여기 좀 붙어 있긴 합니다만은 두 학교를 통폐합해가지고 운영하고 또 청곡중학교하고 첨단중학교를 통폐합하겠다. 근데 여기는 사실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중학교들은 전부 다 300명이 넘어요. 학생 숫자들이 개별 네. 학교들이.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전략으로는 이제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 교육청 공고안보다도
더 이렇게 센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거라 거기는 또 거기대로 굉장히 그러네. 반발도 심하고 이상하기도 한 국면이거든요. 그럼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로는 이제 여기 삼정초등학교에는 네. 특성화고교를 유치하겠다. 그리고 청곡중학교에는 청곡여고 가칭인데요. 여자고등학교를 이제 광산구 쪽에 여고가 부족하다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고를 넣으려고 그러고 또 여기 이 상무중에도 특수학교를 이제 배치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아까 오래된 학교들이 그 폐교 위기를 맞고 있는 게 되게 서운하다 이렇게 봤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저기 두암동에 있는 삼정초등학교나 이런 초등학교들은 이제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학교들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두암타운 개발이라고 하는 게 80년대 후반에 이제 시작된 일이고 90년대 초반에 이제 세워진 학교들이니까 아직 30년이 채 안 됐는데 이 학교를 폐교해야 되는 거고요. 상무중하고 상무중은 비교적 조금 오래됐는데 치평중은 9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학교고 첨단중이나 이쪽 학교들은 청곡중 이런 학교들은 2000년 들어서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도시개발도 그렇고요. 상무지구, 첨단지구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은 광주라고 하는 도시는 20년 안에 학교가 열었다가 닫는 구조인 거예요. 완전 유목하는 도시라고 저는 이런 표현 쓰고 싶은데요. 여기 먹을 거 다 뜯어 먹으면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인구는 늘어나지 않은데 도시는 계속해서 확장시켜 갔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아파트 단지 새로 건설된 쪽으로 쭉 가고 이쪽은 이제 인구가 감소되고 이게 단순히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만이 아니라 도시 개발 자체를 그런 방식으로 해온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근데 유목민들은 안 뜯어먹고 놔두면은 자연 재생이 돼요. 근데 도시는 재생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요 구도심 비우고 딴 데서 살다가 오면 구도심 재생이 돼 있어가지고 다시 살게 돼 있냐? 아니에요. 그대로 폐허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구도심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암타운, 상무지구, 이제 첨단지구까지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계속해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은 들어서고 있고 그쪽에 이제 가고 있고 또 한편의 문제로 보면은 이제 그 여고를 이제 새로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요구는 있어요. 요구는 있는 걸로. 그건 엄청 크다고 알고 있어. 광산구에서 여고의 신설 문제는. 그러니까 광산구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계획이나 이런 신도시 개발 계획 때문에 수안지구를 대표하는 그쪽 광산구 쪽에는 과밀학급 문제가 오히려 심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교실에 아이들 숫자가 35명을 훌쩍 넘고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그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교육 문제로 이슈가 나오는데. 그것도 있고 여고도. 네, 요거도 있고. 광산구에서 여고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멀리 버스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고생들이. 전남여고를 뭐 아무튼 이쪽으로 다 갖고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인구가 좀 줄어드는 것 같으면 학교를 줄였다가 그럼 다시 아까 말했던 도시재생의 측면도 있지만 다시 또 학교에 필요들이 생기고 이럴 때는 또 뭐 그때 가서 다시 짓고 뭐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이 끊임없이 이 도시계획에 끌려다니고만 있는 형국이거든요. 물론 이제 보조를 안 맞출 수는 없는데 저는 이거는 시의 도시개발하고 교육청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전망하고 계산해 봐야 될 문제인데 늘 이런 국지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는 너네 숫자 줄어들어 가고 있지 않냐. 심지어 앞으로 줄어들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을 내놓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 다니고 있는 학생들, 학부모들은 이제 반발이 심한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게 정말 어찌 보면 학교가 없어진다는 건 그 동네의 마지막 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마지막 숨이에요. 그러니까 그 숨을 끊어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다시 재생되지 않아요. 단일 학교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고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해가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도시의 미래라고 생각한다면 되게 아찔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도시재생 얘기 나오고 마을교육 공동체 나오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런 마을들은 이제 지워가고 없어져 가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악의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효율적이냐 저는 이 효율성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데요. 물론 이제 교육부 권고대로 하면 인센티브가 나온대요. 인센티브가 나오면 이제 돈을 줘요. 그 돈 받아서 학교를 새로 개교하는 것이 돈이 남아요. 그러니까 특수학교를 만든다, 특성학교를 만든다든지 여고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건물 짓고 뭐 하고도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그건 교육청 차원에서 효율적이긴 한데 그럼 그 학교들이 앞으로 20년 동안 효율적으로 운영될 거냐? 그건 안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고를 짓는데 이제 45억이 들어요.
폐교하고. 45억밖에 안 들어요? 지금 있는 부지에다가.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지금 있는 부지를에다가. 천곡 중학교에다가 학교를 지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45억 정도가 들어요. 그럼 뭐 하나 나도 지어 볼만 할 것 같은데? 일단 땅이 있어요? 45억들이?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거기에 또 투자하고 20년 후에 뭐 그 도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그 계산은 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시안적으로 그러면 보면 아니 오래된 학교를 하나 없애고 광주 교육박물관이 들어서면 그것이 무슨 효율성이 있겠어요. 거기에 뭘 박물화하는 것보다는 현재 진행형의 그렇죠. 가치를 살려나가는 게 훨씬 그렇죠.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박물관 운영하면 운영비 안 들어요? 들어가죠. 알고 요새 트렌드 자체가 기존에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들을 최대한 다시 잘 살려서 거기 안에 뭔가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기본적인 건축의 어떤 뭐랄까 하나의 흐름인데 지금 유서와 역사가 깊은 이 초등학교 건물들 다 뭐 허물고 거기다 새롭게 역사박물관 자체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맞는. 아직은 이제 건물을 살릴지 안 살릴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기관을 만들 계획은 있는 거죠. 근데 제 기억에는 이번 교육감이었나? 그 작은 학교 살리기 공약에 있었죠. 예, 관련한 공약을 언뜻 본 것 같은데 그 작은 학교 살리기 공약과 배치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일환이 학교 통폐합인 건가요? 작은 학교 살리기랑 배치될 뿐더러 네. 제가 서두에 언급했듯이 교육부 권고안이 있지만 광주교육청이 더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실은 이제 강원도 교육청이라든지 사실 그 도단위 교육청들은 진짜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네. 자꾸 잘 안 건들려고 그러구나. 아니, 안 건들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쪽 강원도 교육청이랑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면서까지도 교육청 권고를 어기고 있어요. 거기는 진짜 문제가 진짜 복잡하고 어렵고, 진짜 효율성을 잣대로 대면 강원도 안에 있는 학교들 많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연어 프로젝트 막 이런 걸 내놓아요. 그래서 그러겠네요. 거기 왜냐하면은 강원도 같은 데는 또 초등학교 교사 수급이 안 돼요. 안 갈라 그러니까. 안 갈라 그러니까. 도단위들은 더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버티고 있어요. 지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광주가 선도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는 그건 인센티브에 대한 욕심 말고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통폐합 대상이 된 학교들 딱 머릿속에 그려보니까 위치가 굉장히 다 좋은데. 위치가요? 위치가. 학교들이 있는 위치가. 칠평중 여기도 울고 그 상무지구 바로 입구 들어가는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 중앙초등학교도 그 마찬가지고 구도심이라 해봤자 거기 다른 위치로 보면 굉장히 좋은 위치 아니에요? 그러죠. 두암타운도 사실은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삼정초등학교죠.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입지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좋은 입지인데 다른 어떤 기획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기획들은 다 있어요. 특수학교, 특성화학교, 그러니까 상무중은 지금 특수학교가 들어설 계획이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가안이긴 한데 삼정초는 특성화학교, 고교 특성화학교를 지금 세울 계획이 있다고 하고. 약간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미안한데 이제 저는 그럼 상무중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학교가 없어지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교육청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거를 계획을 철회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철회는 아니죠. 철회는 아니죠. 재검토니까 다시 이제 검토하겠다는 거니까 어쨌든 이 드라이브를 걸어가겠다. 이제 반대 여론에 부딪혔으니까 좀 천천히 가겠다 이런 정도 사인일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래서 이제 본인 상무중학교 나왔다니까 상무중하고 치평중하고 지금 규모가 비슷해요. 저도 그게 늘 의문이었어요. 그 학교가 붙어 있어. 그 중에 왜 상무중학교를 문 닫고 치평중으로 갈까요? 보니까 상무중학교가 규모가 더 크고 치평중학교가 더 작지 않아요? 학생 숫자 규모로는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기준이 그럼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기준이 애매하는 거예요. 치평중 거기 동창회가 더 센 거 아니에요? 근데 상무중학교가 더 오래됐어요. 오래되긴 네. 살리고 죽이는 기준이 뭐냐. 나 이거 참 재밌는데 일단 사실 아까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가 숫자가 너무 가장 적기는 해요. 그런데 상무중하고 치평중은 진짜 딱 붙어 있거든요. 바로 옆이에요. 운동장 바로 옆. 그리고 천곡중하고 첨단중도 규모가 그렇게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왜 그럴까?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개중에 좀 더 오래된 학교를 죽이는 것 같아요. 신설 학교 죽이기는 더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20년도 안 된, 개점 20년도 안 된 학교를 없앤다라는 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죠. 학교도 짓는 게 다 이전에 계획 세워서 그럼요. 짓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없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잖아요. 자기들 무능을 드러내는 거. 네, 진짜 창피한 일이.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통폐합 문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이 있기도 한데 아무튼 이번 지금 장희국 교육감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일방적이었고 내부 뭐 공청회 이런 것들도 제대로 절차를 안 밟았고 그랬죠. 자기들 교육청 그 행정 일정에 따라서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직 포기하진 않았지만 원점 재검토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강제 전학을 보낼 수 있다는 그 상상력. 강제 전학을 보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교육청이. 그럼요. 300명이 넘는 학생을. 네. 아이들은 뭐.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지금 300명 거의 400명 가까이 다니는 중학교를 없애면 한 학년이 나가는 찬스에 하면은 좀 강제 전학 숫자가 줄겠죠. 한 250명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는 한데 강제 전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야 거기나 가까운데 거리상으로 비슷하면 그렇죠. 다니지.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학교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어떤 경우는 학교가 너무 싫기도 하지만 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동체 형성되고 그렇죠. 거기에 자기를 동일시하고 그렇죠. 이런 마음을 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런 일반인보다 더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들한테는 그냥 하나의 일상인 건데 그 자기 나이대에 당연한 일상같이 가고 이런 장소인데 그걸 아침에 뺏기는 거죠. 네. 저는 그러니까 그런 종류 감수성이 너무 멀어져 버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장육교육감이 이전에 통폐합 관련해서 뭐 교육적 효과를 고려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교육적 효과가 방금 얘기한 부분과도 아무튼 고민해 볼 때는 전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혁신학교 사업이나 이런 걸 봐도 이 학교라는 공간을 장육교육감은 계속 그 지역 공동체 모두의 공간으로 계속 열고 개방하려는 이런 시도를 해왔는데 통폐합 문제도 저는 사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 당연히 이제 당사자들에게도 중요한 문제고 하지만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숨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그 지역에 있어서 학교라는 것이 얼만큼의 어떤 위치나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나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학교라는 그 공간 자체에 대해서 기계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충분히 논의할 만한 가치는 있다. 왜냐면 저 특수학교도 그렇고 여고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요구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조금 아까 아기가 맞지 않다고 한 부분에서 저는 이제 동의를 하는 게 근데 학교를 통폐합하고 새로 학교를 지으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려요. 근데 과연 고등학교나 그런 학교들 학생 수가 줄지 않느냐? 저는 그것도 아무튼 뭔가 그 학교들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 그 학교들도 학생 수 없어가지고 지원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그런 문제 부닥치지 않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되게 저는 그게 맞지 않는 말 되게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수안지구 인구가 7만 명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담양, 화순 이런 데보다 많아요. 수안동만. 그러니까 작은 소도시 정도 규모라고요. 근데 이게 몇 년 만에 형성된 거잖아요. 광주는. 그렇죠. 그러면 향후 몇 년 후라고 바라보면 지금 뭐를 계산할 수 있을까? 이거 엄청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도시계획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광주시도 그렇고 교육청은 뭐 물론 마찬가지고 그렇게 계획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 작년에 발표됐었던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40년 되면 지역 소멸 관련한 보고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광주 지역, 전남 지역 포함해가지고 그 읍면동이 사라지는 동이 많다. 행정구역상.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임기 여성들의 숫자가 40% 급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그 지도를 만든 건 좀 처참한 일이긴 한데. 그건 이제 중앙정부에서 했었던 그런 거고 지금 발표한 거는 지역 차원에서의 광주 전남 발전 연구원에서 그 인구 감소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비춰지는 가임기 여성의 숫자가 40%나 급감하는 게 인구나 읍면동이 사라지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확실히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전망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세워야 되고 지역 차원에서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인구 관련된 데이터, 관련된 그 도시계획, 그리고 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장기적인 그렇죠. 계획과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함께 논의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치밀하게 준비되지 않은 형태로 지금까지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건 아파트 계획이 네, 도시계획인 아파트. 거예요. 네. 아파트. 이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해가야 네. 되는데 저는 이제 어쩔 수 없다란 말도 신뢰하기 조금 어렵지만 아까 다른 지역 교육청에 비춰봤을 때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거를 돌파해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야 될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자각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가고 있는 거라고 지금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무튼 재검토를 요구하고 이것이 이제 저번 시정 질문에서 이제 시의원들이 이 문제를 되게 뜨겁게 다뤘지 않습니까? 근데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이 학부모들의 원성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내년 또 지방선거에서 이 학교 통폐합 문제가 되게 이슈가 되지 않을까. 뭐 교육감에 뭐 찬성이냐 반대냐 뭐 이런 거 묻는 것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교육감 몇 급짜리요? 교육감 장관급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교육부총리가 부총리니까. 장관은 몇 급이요? 1급 위에 차관, 예. 차관 위에 그러니까, 장관. 그냥 그 저 숫자를 이거 농담입니다. 여러분 잘 이거 모르면서 장난이고 몇 급짜리 농담이니까. 아, 나 진짜. 오늘 이제 이렇게 준비한 내용들을 거의 다 다뤄봤는데요. 제가 몹시 속상합니다. 제 중학교는 이미 통폐합 때 사라졌어요. 어디? 저는 울림동의 금남중학교라는 데를 다녔는데 아. 거기 앞에 바로 학운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는 남녀공학이 되기 전에 금남중학교 말 그대로 남자들만 다니는 중이었고 학운 여중 이래가지고 여자들만 다니고 나뉘어져 있었는데 남녀공학이 되면서 그게 분별력도 사라졌고 학생 수도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 졸업을 끝으로 이제 통폐합이 됐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의 건물은 그대로 살려서 하고 이제 그 학운중 자리가 그 광주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과학 이름도 되게 어려운 그런 연구시설 같은 그 시설이 크게 들어왔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통폐합사로 보면은 학운중 없어졌고 금남중 없어졌고 네, 그렇죠. 울림중으로 지금 이름이 아예 둘이 합쳐서 학운중도 없어졌고 지원중도 없어졌고 지원중 그쪽은 이제 저기 무등중 떨어지는 무등중하고 그쪽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학운동 소태동 뭐 요 일대로 보면은 줄줄이 없어졌죠. 그러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네. 하나씩 없애는 방법을 하겠네. 지금은 몇 개를 한꺼번에 없애는 방법을 아니야. 지금 합쳤다가 그 합친 놈을 또 합쳐. 그럴 수도 있어요. 엄분다고 하는 거야. 네. 어쨌든 학교 통폐합 문제 원점 검토라고 하는 말을 일단은 좀 지켜보고. 아니, 지켜본다가 아니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믿을 수 없다. 항상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야. 네. 어쨌든, 통폐합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된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다시 논의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진행이 되거나, 교육감 입장에서 그대로 강행하게 됐을 경우에는 반발이 클 텐데, 그렇죠. 네. 그 시의회가 또 이와 관련해서 좀 제대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의회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네. 제 생각에는 중학교들은 통폐합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 숫자가 적지 그러니까 않아요. 그 규모면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교육청. 교육감도에서 한 발 뺀 것이 그런 것들. 역으로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어떤 열망과 욕망들이 작동하잖아요. 역으로 얘기하면 시민들도 그 열망과 욕망 또는 선거의 어떤 기간 안에서 우리가 관철하고자 하는 어떤 시민적 요구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시공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감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신호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뭔가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인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하는 거라서 그런 목소리들이 잘 조직되고 이야기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느끼는 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새 사업을 하고 싶은. 그렇죠. 새 사업을 뭔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뭐를 없애서라도 어떻게든 자기 시절에 새 거를 추진하는 그곳의 욕심이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또 문제를 불러일으키거든요. 저는 진짜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시장 당선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그런 행보를 걷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좀 그런 마인드, 그러니까 개업주방장이 되지 말아 달라. 개업주방장 하고 떠나고 개업주방장하고 떠나고 이런 행정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네. 뭐 요목조목 뭐 더 짚어봐야 될 내용이 없지 않지만 예를 들면 국비 매칭과 관련해가지고 그 국비 예산을 받아야 되는 어떤 한계라거나 이런 것들도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이거 이렇게 없애면은 돈 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죠. 네, 110억. 네네네. 인센티브를 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짚어보긴 해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계속 이제 저희가 지방정부와 관련한 정책들을 다룰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라 자체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들이 계속 이제 지금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준비한 소식을 이 정도까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배 고프십니까? 아, 네네. 지난주에 보니까 엄청 부실하더라고요. 제가 맨발의 밥상이 다시 찾아왔어요. 제가 너무 죄송한 게 제가 엉뚱한 무슨 산수시장 상추튀김 얘기해가지고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응? 지난번에 뭐 기억 안 나시나 봐요. 음악 나오니까 제가 맨발의 밥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건 중국집인데요. 네. 광주에는 좋은 중국집이 굉장히 많은데 그 동구청 옆에 KT 건물 있잖아요. 거기 건너편 쪽 골목에 들어가면 말리화라고. 말리화가 무슨 곳이야? 말리를 가는 꽃이라고 있어요. 향이 말리를 간다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진행할게요. 말리아에서는 배고픈가 봐. 코스열도 괜찮고 그 탕수육도 괜찮고 짜장면도 괜찮은 편이긴 한데요.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메뉴가 하나 있어요. 그 사천짜장 추천하고 싶은데요. 사천 요리는 좀 매콤하게 나오는 스타일들 요리거든요. 네. 수찬성 지진 났던 거기 네, 수찬성 쪽 요리인데 이제 빨갛게 나와요. 짜장면인데. 검은색이 아니라고요, 짜장면이? 네네네. 원래 이제 사천짜장은 춘장하고 거시기장, 두반장. 네. 두반장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두반장만 쓰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거의 짜장면 색깔이 거의 안 나요. 빨갛게 나오고, 새우하고 소고기하고 이렇게 볶아가지고 나오는데 엄청 푸짐하게 양념이 나오고요. 짜장면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볶음 짬뽕, 국물이 없는 짬뽕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짜장면 먹기도 그렇고, 짬뽕 먹기도 조금 애매할 때, 그럴 때 먹으면 내 인생 최대 좋습니다. 고민이야. 짜장면과 짬뽕. 말리아 사천짜장이 그걸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거기 아까 말하려 했는데 거기가 그 중국 대사관에서 몰래 그 밤에 자기들끼리 예약해갖고 먹는 식당이 거기래요. 그럼 잘한다는 거야. 중국 현지는 입맛에도 잘 맞나 보네. 중국 대사관에서 중국에서 높으신 분이 오잖아요. 근데 그 정도 분들이 새벽에 왜 몰래 그것이 좀 이상해. 밤에 조용한 방에서 자기들끼리 먹는다는 거지 팔지 않는 메뉴를 가지고. 신기하다. 팔지 않는 메뉴까지는 내가 이해하는데 그 집이 굉장히 장사 잘 되거든요. 네. 9시까지 손님이 막 바글바글해. 그러면 그 중국 손님들은 9시 이후에 먹는다니. 방해. 표정이 너무 웃겨. 열받을 때 이 표정. 방해. 못 봐가지고. 거기가 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따로 이제 독립적으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고 우리 중국집 가면 원형 테이블 있잖아요. 그것도 마련이 돼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빼빠는 아는데 왜 맨발은 모르냐고. 알아.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녁 맨발의 밥상은 말리화로 가겠습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 귤팟도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귤 까는 방송은요, 팟캐스트 팟빵이라고 하는 곳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귤팟 또는 귤 까는 방송, 그리고 귤만 입력하셔도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찾아서 들어가시면 구독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하트가 있는데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나 와이파이 환경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청취해주시면 저희 팟캐스트 운영과 또 순위에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후원금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는 골방청춘들의 본격 지원 민심방송 귤 까는 방송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